예, 반갑습니다. 조윤근입니다. 14페이지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쭉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거 한 5분 정도만 간략히 얘기하고 전교조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걸로 오늘 얘기를 좀 같이 끌어가 볼까 합니다. 투쟁 방식이 명가투쟁일 경우에 직접적인 학습권의 침해가 발생합니다. 초중고 수업 1시간의 수업료는 학생 1인당 대학교가, 제가 아들 녀석을 대학을 보내면서 계산해 보니까, 야, 너 수업 지각하지 마. 너 1시간 지각하면 너 10,000원짜리야. 너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등록금이 10,000원이야. 대학교 수업 1시간이 10,000원입니다. 초중고 수업은 일주일에 대학교보다 주수도 많고 수업 시간도 많죠. 대학은 18시간이지만 초중고는 뭐 30시간에서 고등학교는 38시간까지 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학생 한 사람이 1시간에 4,000원, 정확히 3,693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반올림했습니다. 4452. 네. 4,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학급당 30 내지 35명임을 감안하면 수업 1시간당 12만원, 13만원. 하루 빠지면 6시간 가정에서 한 7, 80만원의 수업 결손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초중고 학생 공이 1년에 600만원의 우리 세금이 투자되고 있고, 그것을 52주가 아니라 42주 수업으로 계산을 했고 주당 30에서 36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확합니다. 근거는. 이제 물론 대체 교사가 투입이 돼서 이거 이런 정도 손해 발생하지 않을 수도, 그럼 대책에서 월급 줘야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을 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계산을 해드렸고요. 주말 투쟁일 경우에, 그래 뭐 연가 투쟁 안 하고 주말에 교사들이 데모를 한다고 했을 때 수업은 빠지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서 15쪽에 보면 수업 준비 부족 등에 따른 간접적 학습권 침해 발생 우려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참 교사 선생님들, 저는 교사를 해본 적도 없고 교수를 해본 적도 없고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 믿습니다. 방과후 학교 실태조사를 하는데 중학교 방과후 학교 선생님이 이럽니다. 그러니까 현직 교사인데요. 현직 교사가 방과후 학교를 하면 교사 월급 다 받고 방과후 학교 수당을 또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사 월급은 철밥통이고 방과후 학교는 1시간 강의하면 한 달에 얼마를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2시간을 하느냐 1시간을 하느냐 수강생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돈을 더 받아요. 학교 선생님이 솔직히 그 유혹이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낮에 수업보다 방과후 학교 수업을 더 하게 된다. 낮에 수업은 대충 하고 방과후 수업은 정말 성의껏 하고 시험 문제도 가르쳐준다. 5년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저거 선생놈 아니야 저거?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란 말이죠. 그런 그 이권 내도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방과후 수업 가지고도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주말마다 투쟁을 하고 저녁마다 투쟁을 한다? 학교 수업 개판되는 거죠. 대체 수업을 하면 뭐 큰 손실이 없을 것 같지만 학교 수업 소홀히 하면 고스란히 이 금액들이 다 학생들 수업권, 학습권 침해로 간다. 그리고 술도 하죠. 이제 투쟁 끝나고 나면 술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학업 성취도 평가, 걔들 말로 일제고사 거부 투쟁 시 보여준 그 피해 유형은 사실은 직접적인 학습권 침해도 크지만, 걔들이 일제고사 반대를 하면서 전국 750만 초중고 학생 중에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173명이 시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언론사에서 오셨는지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언론사들도 미친 것 같아요. 173명이 시험 거부를 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꼬셔가지고 덕수궁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감기 걸려서 시험 못 본 애들이 270명이 넘거든요. 그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언론에 도배를 하고 일제고사 반대 투쟁을 온 국민이, 그 할머니까지 다 알게끔 도배를 하는 게 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그 일제고사 거부 수업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170명이 시험을 안 본 거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감기 든 아이들이 수업을 안 받은 만큼밖에 안 되는데 사회적 혼란의 금액으로 치자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천문학적이다.
저는 이런 그 피해 유형을 생각을 해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에 대한 고민인데요. 요거 저 현수막 걸어서 학교 앞에다가 학부모 단체 이름이나 뭐 학교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영각투쟁 규탄한다 이런 거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명서 발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하루 안 나왔다가 아 저거 정교조 골수구나. 저 선생님이라고도 안 합니다. 제가 저거 정교조 골수구나. 이렇게 학부모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전교조만 계기 수업 하지 말고 교총도 좀 계기 수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법적인 토론을 좀 아이들이 충분히 이성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정교조에게 빼앗긴 학창 시절 그거 저 학생들 수기로 만든 책 아닙니까? 아, 중고등학생들이 충분히 이거 법리 논쟁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거 우리도 좀 해야 된다. 핵심 쟁점은 법의 노조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단체 교섭의 불법적인 거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우리 그 일각에서 야 이거 정교조가 만약에 해직자 그 9명 뭐 문제 상근자로 돌리고 고개 숙이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아니 김대중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을 했다. 그 외형적인 법적인 인정이고 박근혜 정부는 법의 노조로 법내 노조로 왔으니까 내용상 실질적인 인정이 돼버리는 거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었던 그 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안 됐지만 결국은 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에 법내 노조로 가고 그럼 단체 협약 이런 거 다 계속 가져가면 사실은 법내 노조나 법의 노조의 논점이 아니라 단체 교섭이 초법적인 주의다. 그래서 저는 법의 노조가 문제가 아니라 법위 노조가 문제다라고 하는 걸로 문제 제기를 했고 성명서를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세현 의원 측에서 그 정교조의 단체 교섭 요구사항을 쫙 받아보니까 80%가 아주 초법적인 지위에 있는 거고 저도 자료를 가지고 보면 뭐 이거는 그 이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단체 교섭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법의 노조, 법내 노조를 상관없이 법내 노조로 설령 나중에 무릎 꿇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단체 교섭이 반드시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관철을 지키지 않으면 그 소용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그게 가장 큰 피해 사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에게 15분이 주어졌는데 5분간 부지런히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정교조 대차 대조표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문에 정교조 회원수가 6만 명이라고 하는 게 모든 신문이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숫자를 다 세어봤더니 49,969명입니다. 초, 중, 고 특수학교까지 다 해서요. 5만 명이 안 되는데 왜 6만 명이라고 나올까? 제가 세어보지 못한 숫자가 11,000명이 어디에 있을까? 유치원교사는 제가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유치원교사에 11,000명이 있을까? 정교조가? 유치원교사 총수가 45,000명인데 11,000명이나 될까? 있어도 설령 된다고 해도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49,000명인 거죠. 그러면 매년 4,5,000명 정도 회원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회원 감소가 있었던 거는 우리 조전혁 그 교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데 정교조 교원 명무 공개죠? 뭐 이름 공개? 명단 공개, 명단이 생각이 안 나요. 명단 공개하던 그 해에 5,000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3,000명, 3개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1,000명의 정교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49,000명 남았습니다. 초중고 특수학교까지만 감안해서 유치원 교사가 11,000명인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자, 한 해에 평균 3,500명이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 49,000명 있는데 이 정부 끝나고 다음 정부 들어서면 몇 명 남습니까? 3만 명대로 주는 거죠. 그죠? 3만 한 2, 3,000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교조의 수입과 지출. 조선일보에서는 전교조 1년 뭐 170억, 동아일보에서는 뭐 200억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회비가 전교조 43세가 가장 많다고 우리 남 교수님 얘기하셔서 다시 자료를 보니까 43세의 기본급 17호봉이 205만 원입니다. 205만 원이고 연봉은 4,500만 원입니다. 각종 수당이 너무 많이 붙어요. 교사들이 그렇더라고요. 기본급은 한 달에 205만 원인데 수당 다 붙으면 연봉이 4,500 됩니다. 기본급
200만 원을 가지고 0.8%의 회비를 자동 이체합니다. 자동 징수합니다. 200만 원의 0.8%는 얼마입니까? 16,000원이죠. 그죠? 16,000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9,960명 하면 연간 정규조 회비 수납 나오죠. 대차 대조표에 수입 부분 나오죠. 벌써 확실히 다릅니다. 100억입니다. 뭐 99억 9천만 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00억입니다. 그러면 170억에서 200억이라고 하는 전교조 1년 예산은 도대체 뻥튀기인 것일까? 아니면 수익사업을 하는 걸까? 그렇죠? 수익사업을 합니다. 전교조는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교원단체이기 때문에 비영리. 전교조가 그 막대한 돈을 어디서 볼까? 제가 어제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에 세상의 초중고 도서가 제가 124만 권을 엑셀로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80개 학교 전체 도서 목록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승만 이름 석자가 들어가는 책은 124만 권 80개 학교 중에 80개 학교 도서관에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된 책은 31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34권이 나옵니다. 전태일이 300권이 나옵니다. 김구가 1855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교조가 주축이 돼서 만든 나란말 출판사의 책이 한 학교에 전교조 많은 학교는 330권, 교총이 많은 학교는 170권의 책을 갖고 있습니다. 샀습니다. 그래서 나란말 책이 평균 250권 정도 가지고 있다라면 11,000개 학교 곱하기 250권, 300만 권 출판사가 책 쓰고 본인이 책 쓰고 본인이 찍어내면 잉크값밖에 더 들어갑니까? 종이값하고 한 권당 5,000원, 7,000원, 8,000원씩 남는 거죠. 300만 권 곱하기 5,000원, 7,000원, 8,000원 남는다고 했을 때 10년간 건 200억을 전교조가 국가 돈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겁니다. 7년입니까? 내가 조사했습니다. 아, 7년간 예. 이렇게 바로바로 소통이 되니까 좋네요. 예. 그렇게 건 150억, 200억 추산들 할 수 없는 그런 막대한 돈을 지들이 책을 쓰고 지들이 찍고 지들이 학교 돈으로, 학교 돈은 우리 돈으로 세금으로 사들여서 학교에다가 전시해 놓고 그리고 그런 막대한 이득을 부당 이득을 취해서 그 돈을 씁니다. 그런 돈들이 있기 때문에 연간 170억, 200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대차대조표 연간 수입원 쓰는 거. 자, 쓰는 거 이제 지금까지는 수입원이었죠. 수입원 계산됐죠. 아직도 이해 안 되셨습니까? 100억이 회비. 어디서 삥 뜯나? 이거 지금 파헤쳐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의 한 축 수입 부분을 파헤쳐 봤다라면 지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교조가 상근자들이 많습니다. 전국의 16개 시도 지부에 2명씩만 상근한다고 해도 32명이나 안 되겠습니까? 중앙에도 수십 명 드글거립니다. 상근자들이 한 107명 된다고 하고 전임자가 또 100여 명 됩니다. 상근자 평균 연봉 4천만 원을 잡고 100 곱하기 4천만 원 하면 40억입니다. 전임자들 제가 방금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교육청에서 월급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주면 안 되지. 수업을 안 하니까. 전임자들은 그러면 월급 안 받고 일할까요? 정규직에서 받죠. 100명. 전임자들 월급은 비쌉니다. 경력도 있고. 그렇죠? 평균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 곱하기 100명 하면 55억입니다. 40억 더하기 45억. 95억이죠? 전교조 회원의 회비만 가지고는 상근자 월급 주기 빠듯한 시점이 갔는데 1년에 3, 4천 명씩 줄어서 5년 후에 회비가 또 3분의 2로 줄게 되면 전교조는 전임자, 상근자 월급 주기도 빠듯한 단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 그렇게 나란말 출판사 같은 거 만들고 수익사업하고 후원금 받고 막 다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라면 갈수록 이명박 정부 때 이후로 갈수록 그런 수익사업을 하는 게 어렵고 저 같은 사람이 124만 권 책을 세어서 쟤들 저 부당이득 취득하고 있다고 국정감사 해야 된다고 소리치고 거기서 부당이득 취하지 못할 거고 그러니 순수히 100억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이제는 5년 후에는 전교조는 상근자 전임자를 떨어내기 전에는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분의
그 의견과 다른 관점에서 채들이 경영자가 한 명 있는 모양이구나, 정교조 안에. 그래서 5년 후를 내다보고 구조조정으로 지금 내쫓으려고, 상근자 내쫓으려고 법의 노조로 간 것 같다.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맞을 것 같으니까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그죠? 예. 자, 정교조 대차 대조표 분석이 이제 이렇게 해서 됐고요.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가 지금 법외 노조로 가면서 이 공권 탄압이다, 뭐 공안 탄압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내막들이 좀 더 알기 쉽게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까지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학부모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드리고요. 차제 저는 1인당 표준 공교육비 문제를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2008년도에 16개 시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을 분석을 해서 1인당 표준 공교육비를 계산을 해봤더니 2008년도에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1년에 480만 원이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뒤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0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한 달에 40만 원이 아니라 2년 만에 50만 원으로 올랐고, 2012년도 13년도에는 60만 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은 교육 예산은 늘어나고 학생 수가 현저히 줄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4.5명이 안 됩니다. OECD 수준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정도로 지금 교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학생 수는 줄고 교육 예산은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이제 학교를 통해서 무작정 학생에게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교육비를 주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학교의 선택권, 담임 선택권, 수강권,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교육 비용 45조가 투자된다라면 전교조 문제는 일소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까 이 얘기를 꼭 하려고 자료 준비를 복사를 해가지고 노트북 뒤에 있느라고 내가 못 봐서 못 드렸습니다. 피해 유형은 아까 제가 수업권 침해, 또 사회적인 혼란 이런 거를 계산을 해드렸습니다만, 진짜 전교조나 좌파 교육에 의한 피해 유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중학교 3학년 시험 문제입니다. 사회 과목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시험 문제. 다음 그런 계획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지금 교수님 계획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 계획경제 하는 나라는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쓴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할 때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문입니다. 계획경제 체제, 공산주의 같은데요. 우리 사회에 실업은 없다. 게으르거나 직장 규율을 잘 지키지 않아 해고당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직장을 준다. 비록 열심히 하지 않거나 무능한 사람이라도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급료를 받는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이점을 악용하여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빈둥거리는 악질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잘 안다. 이게 중학교 3학년이 보는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밑에 정답이 표시된 답안 2, 자유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엄청 깽뚱한 얘기를 써놓고 정답 풀어볼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계획경제 체제가 실업은 없다, 해고당한 사람은 다른 직장을 준다,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급료를 받는다, 이게 지금 계획경제 체제의 사회 지도자가 한 얘기고, 이렇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이런 시험 문제를 중학교 3학년들이 다 푼단 말이죠.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야,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대한민국 취직도 못하고 우리 선배들 보니까 맨 걱정만 하는데, 이런 문제, 이게 피해 유형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여기에 지금 이것 제 복사를 못했는데요. 이게 지금 전남 영광중학교하고 경기도 무슨 중학교인데 다 근거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헌법 119조 1항 2항을 들면서 119조 1항,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을 함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 작년에 선거하면서 계속 문제됐던 119조 1, 2항,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1. 혼합경제체제, 2. 계획경제체제, 3. 시장경제체제. 정답이 뭡니까 여러분?
혼합경제체제가 정답이랍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혼합경제체제예요?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고 정부가 규제와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우리의 체제이지 어떻게 경제학계에서 중학교 학생들한테 혼합경제체제라고 가르치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 피해 유형이 바로 이렇게 전교조의 그 교육이 전교조 아닌 사람들마저도 우리나라를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이렇게 번영한 나라가 아니라 혼합경제체제다라고 하는 그런 이게 학술적인 얘기인지 저는 뭐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르치면서 계속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사회 감옥에 도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계획경제다. 대한민국은 시장 개입을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강요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유형의 피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사고방식에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는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국가가 기업인들을 불러다가 족치고 이런 건 당연한 거라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가르쳐버리는 이런 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어떻게 자유 시민으로서 살 수 있기를 기대할까 이런 심각한 고민을 좀 같이 해보자고 제가 긴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